나이가 들수록 똑똑한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식당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험한 말투를 쓰는 것처럼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이 여태껏 지내온 삶의 향기를 드러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말을 잘합니다.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돼서 자책합니다. 맞습니다. 평생 써온 말투를 하루아침에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이 들수록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50이 되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다. 여전한 자존심,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된다고 라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예전에 나의 말투는 이랬다. 왜 못해? 하지만 이제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줄을 안다. 그게 50의 여유 아닐까 싶다. 누군가에겐 비겁함이거나 소심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50이 되어서야 못한다를 말할 줄 알게 됐다면 자신의 바닥을 보여줬다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증거이니 말이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의 50은 균형을 잡아간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가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한다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 응, 못해. 모두가 이기려고 할 때 나만이라도 조용히 발을 뺄 줄 아는 게 세상을 그래도 꽤 살아낸 50의 지혜 아닐까 싶다. 두 번째, 하루에 10번 운매만 해도 목소리가 바뀐다. 50의 말투에는 50의 목소리가 어울린다. 50의 말투에 30의 목소리,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변한다. 물론 가래가 끓는 듯한 목소리가 좋다는 건 절대 아니다. 담배 연기와 술에 찌든 50의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짜증스럽다. 얼굴을 보면 살아온 세월이 보인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그의 품격이 보인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한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다. 우연히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분이었다. 오랜 방황을 거쳐 현재는 싱글로 살고 있는 그분. 언젠가 다시 좋은 남자와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이상형은 어땠을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었다. 목소리, 맞아요. 좋은 목소리를 가진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콘트라베이스, 바순, 그런 소리를 지닌 남자가 품격 있어 보여요. 그분의 말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반감을 가졌다. 사실 목소리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럼에도 문득 나의 목소리를 되돌아보게 됐다. 고치고 싶다. 사실 그분이 했던 말과 비슷한 얘기를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한참 인문학을 공부할 때의 일이다. 동의보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강사와 수강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여성분의 목소리에 힘이 없고 가는 것을 보고 강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소리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몸이 약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요. 목소리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황소의 울음소리를 하루에 10번만 연습해보세요. 음매. 자, 다른 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음할 때 바로 그 소리의 높낮이를, 그 소리의 빠르기를 기억하세요. 나는 목소리가 다소 하이톤이다. 게다가 말 속도도 빠르다. 예전에야 그런 걸 굳이 알아차릴 이유가 없었는데 요즘엔 슬슬 나의 목소리 그리고 말의 속도를 교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말이 빨라질수록 목소리는 높아진다.
높아진 목소리에는 내가 전하고 싶은 본질적 내용이 사라지고 짜증과 분노만 상대방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50에는 50에 맞는 목소리와 말의 속도가 있다.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번씩 음의 소리를 내어보련다. 세 번째, 싫은 사람에게는 깔끔하게 거짓말을 한다. 50이면 그동안 상처받았던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할 시기다. 마데카소를 마음 한구석에 덕지덕지 발라서라도 새살이 돋아나게 해야 할 판이다. 하루가 다르게 삐걱대는 몸을 추스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필요한 게 있으니 구멍난 심장을 말끔히 메우는 일이다. 그래서 필요하다. 누군가와 적절히 거리를 두는 연습이 50에게 필요한 일상의 기술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기분 나쁜 메일에는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싫어하는 짓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50이니 그래도 된다. 그럼에도 뭔가 거리를 두는 것이 힘들다면 기억해 두어야 할 키워드가 있다. 깔끔한 거짓말이 그것이다. 30대 초반의 여성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50인 우리들에게도 결정적 순간의 현명한 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라틴 댄스 바를 찾아다니며 맛에 빠진 어느 날 그에게 춤을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단다. 내가 급히 쓸 돈이 생겼는데 마침 잔고가 없어서 출금이 안 되네. 지난번에 말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내가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얼마 안 되는데 400만 원만 내 계좌로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번 달 안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잠시 머뭇거린 그 여성은 이렇게 답했다. 아, 그때 제가 말할 때 옆에 계셨군요. 그런데 어쩌죠? 그 돈 이미 주식 투자로 날렸어요. 다음 달 월세도 내야 해서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이번 달 지나고 여유가 되시면 그때 좀 도와주세요. 연락드려도 되죠? 선생이란 사람한테서 더는 연락이 없었단다. 나는 이 여성의 말투가 마음에 든다. 내가 해내지 못했던 말투를 한 방에 해치워버리는 씩씩한 말투가 아닐까 싶다.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상황이 어려워지니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무래도 돈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간다. 그때 혹시 난처한 제안을 받게 된다면 얼버무리면서 괜히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 이 여성처럼 때로는 깔끔한 거짓말로 적절한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피 같은 내 돈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라도. 네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입담보다 말투가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의 분노를 드러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모욕을 받더라도 덮어둔다라는 말을 들었다. 침묵하는 상대방이 어떤 고통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섣부른 판단으로 하는 말투의 위험성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는 말들로 가득하다. 그 편견 가득한 판단도 중지하지 못한 채 솔직히 말해 나의 모습이다. 50이 되어서도 여전하다. 언젠가 아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명절을 앞두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나는 다짜고짜 퉁명스럽게 말했다. 갑자기 무슨 돈, 왜, 첫째 또 과외시키게? 아내에게만 이런 게 아니었다. 추석 다음 날의 일이다.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조금 늦게 일어났다. 추석이 끝나고 곧 치러지는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그런 거였다. 그런 아이를 향해 나는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너 또 밤새 게임했지? 함부로 판단해서 내뱉는 말만큼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것도 없다. 선배 중 한 분은 만나면 말을 늘 편하게 하고 상대의 심정을 거슬리지 않게 대화를 이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말을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조언을 청했다. 말을 잘하는 비결이라. 글쎄, 먼저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다음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소통의 달인 아닐까? 말의 달인이 되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안다. 둘째, 그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50이라면 기억해둘 만한 말투 사용의 기술이다. 해선 안 될 말이 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 생각해보니 별것 아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의 현장에선 어렵고 또 어렵다. 하기야 갑자기 좋은 말투로 세상과 소통하기가 어디 쉬울까? 50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라고 생각해보려 한다. 잘해보고 싶다. 다섯 번째, 만약을 말하지 않는다. 죄수가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이라는 단어라고 한다. 만약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들 말이다.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건 그들도 안다. 하지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 속에 던져진 그들이기에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된다고 한다. 만약 그때 사업을 확장한다면서 고금리 대출에 손대지 않았더라면 만약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뇌어봐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마음의 아픔뿐이다. 어디 죄수뿐일까? 만약이라는 단어에 갇혀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차마 부끄러워서 말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만약의 목록은 50이 되어서까지 나를 괴롭힌다. 그런데 만약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 지키기일 수도 있으니 무작정 배척해야 할 단어라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50이 되어서도 만약이라는 생각에 그늘에 깊게 빠져 있다면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과 같다. 50은 만약이라는 단어와 헤어질 나이다. 대신 가까워질 단어가 하나 있다. 그건 이제부터다. 이미 틀어져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을 더듬거리며 원인을 찾는 대신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이 가득한 하루하루로 이루어져 있다. 50의 말투에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습관화한다면 늘 해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진부함에 반항하고 반역해보는 건 꽤 괜찮은 일이다. 자기 자신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만이 성공에 이른다. 세상에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만약에 얽매이지 않는 대신 이제부터를 외치는 50의 말투다. 다음은 나이 들수록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지킨다는 대화법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향기가 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골라서 대화한다. 사람을 골라서 만나니?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좋은 사람과 만날 시간도 부족한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 만나려고 노력하는 건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걸 이젠 알기 때문이다. 직장 상사나 고객에 관한 것만도 아니다. 그동안 잘 지내왔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인상 쓰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온갖 푸념을 끝도 없이 늘어놓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없다. 괴로움을 함께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 한계점이 높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50이라는 나이는 몸만큼이나 마음도 약하게 한다. 그 연약한 심신을 잘 보살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해를 끼치는 그 무엇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다. 그러니 사람을 골라가며 만나려고 하는 50의 노력은 무죄다.
생각하기에 따라 50이란 나이는 아직도 까마득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인생 중년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가끔은 행복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아프고 다치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그래서일까? 자신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을 나는 이제 멀리한다. 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다. 주체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긍정성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말이 나를 언짢게 하고 그것이 무례하다 판단되면 슬쩍 받아쳐서라도 나를 보호한다.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아닌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50이 넘으면 인기가 없다. 현실이다.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면 나의 전성기는 35에서 40 정도가 아니었나 싶다. 그때는 꽤 괜찮았던 것 같다. 가정에서 나의 전성기는 40에서 46살까지였던 것 같다. 아이들이 아빠를 한창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말이다. 나의 전성기는 사라졌다. 나는 전성기 때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실제로도 중요했다. 되돌아봐도 나는 분명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다. 대체 불가능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큰일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글프다. 아직 내 마음 한구석엔 중요한 사람이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이렇게 인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그건 또 아니다. 50이 됐지만 여전히 나는 인기에 연연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3단계다. 1단계.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린다. 2단계. 소중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3단계. 1단계와 2단계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사람이란 자기가 모두 행하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숫자, 성과, 돈 등으로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은 다르다. 문득 떠올렸을 때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기보다 누군가에게 잠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소중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설 수 있을까? 주변에서 이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면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이다. 세 번째, 정중한 인사는 그 자체로 감동의 언어다. 직장에서 누군가와 마주칠 때 상대가 먼저 인사를 하면 나는 부끄럽다. 먼저 고개 숙이지 못한 나 자신의 부족함이 아쉬워서 그렇다. 정중한 인사는 감동의 언어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우선 인사부터 잘하라는 말도 있다. 아마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당연하다. 인사는 관계의 처음과 끝이다. 의사소통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니만큼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누구에게나 점수를 딸 수 있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수 있다. 한 기업인은 인사 잘하는 것만으로 화제의 중심이 됐다. 핵심은 방향성이었다. 그는 늘 인사를 잘했다. 여기서 잘했다는 건 먼저 했다는 의미다. 언젠가 그가 관계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사무실을 나서는데 한쪽에 서 있던 건물의 환경미 화원들을 보고는 멈춰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정중히 인사를 했단다. 생각지도 못한 인사를 받은 환경미 화원들은 놀란 나머지 모자를 벗기도 하고 똑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흐뭇해했다. 누군가는 그런 행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쇼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깎아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한다. 윗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해 본 적이 있는가? 나부터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구내식당에서 고생하시는 영양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들어와 조용히 청소하시는 분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 사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 적은? 매너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매너란 일상에서의 예의와 절차 또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를 말한다. 매너는 상대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즉, 관계의 개념이다. 나는 매너라는 말에 방향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싶다.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윗사람에게 매너가 없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이가 더 적은 사람,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약자에게는 함부로 행동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강자에게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과연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매너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50이다. 아직도 진짜 어른이 될 기회는 있다. 이를 위해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50에 어울리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방향성 아닐까? 강자가 아닌 약자를 향해 나이든 사람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를 보낸다면 품격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인사는 관계를 여는 처음이자 끝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렸던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말과 마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귀에 들립니다. 말로 마음이 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의 마음 한 곳에 있던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도 운전을 하다 화를 내기도 하고 월요일이다 보니 몸이 피곤해서 아이에게도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며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향기를 남기고 싶은데 정작 제가 그런 향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며 저의 마음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다시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영상이 그런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를 읽고 여러분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은 1위는 바로 고운 인성이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인성이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대화를 할 때 보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짓, 표정, 눈빛을 전하는 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과 교수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말은 7%뿐이고 나머지 93%는 몸짓, 음색, 억양 등이 대화를 모두 차지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법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화할 때 몸을 뒤로 조금씩 빼라.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둘 사이에 나타나는 물리적 거리를 대화의 거리라고 한다.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모두가 서로 다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대개 가까운 사람은 가까이,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실상 여성들과 남성들은 대화의 거리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 여성들은 친밀할수록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남성들은 대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인관계이론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화의 거리는 여성과 여성 사이는 30cm, 남성과 남성은 50cm, 여성과 남성은 30cm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대화의 거리를 활용하자면 어찌해야 할까?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상대와의 대화의 거리가 일정 수준으로 가까워지면 문득 불편한 생각에 자신의 몸을 뒤로 빼게 된다. 대화 중 상대방에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거리가 바로 두 사람 간의 대화의 거리이다. 그렇다면 이를 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여전히 대화는 유지한 채 몸을 뒤로 조금씩 빼어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 상대는 내 쪽을 향하여 몸을 숙이게 된다. 대화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대화의 장면에서 몸이 앞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상대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방법. 상대를 더 열렬히 대화의 현장에서 활약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간단하지만 철저하게 계획된 대화의 거리 이용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제 기억하라. 당신이 열이 나도록 말하는 동안 상대는 멀어지나 당신이 몸을 조금씩 젖히며 대화의 장을 양보할 때 비로소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하며 그의 몸을 당신을 향해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로 연습해보자. 눈은 상대에게, 몸은 조금 뒤로 하며 상대의 말을 들어보자. 상대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악수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 눈인사를 하고 가볍게 목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악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눈인사를 하거나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는 것은 모두 단순 접촉이라 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자이언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만나 눈을 마주치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크게 상승한다. 이를 단순 접촉 효과라 부른다. 미소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불러오는 표현이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악수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가벼운 인사와 악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가벼운 인사는 다소 먼 거리에서 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사용한다. 대개는 10m 이내의 거리에 상대방이 들어오면 먼저 고개를 살짝 숙여 반가움을 표현한다. 굳이 거리를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면식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면 상대는 반드시 호의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다. 악수는 대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연장자가 먼저 청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먼저 내민 인생 선배의 악수는 언제나 호의 이상의 존경으로 돌아온다. 둘째, 악수를 할 때 서로 맞잡은 손은 3에서 5회 정도 가볍게 흔들고 내린다. 손을 너무 꽉 잡거나 너무 많이 흔들게 되면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악수의 효과가 줄어들기 쉽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악수를 할 때에는 손끝을 살짝 잡는 정도로 하여 2에서 3차례 가볍게 흔들고 손을 내리면 된다. 눈인사나 악수는 늘 삶에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기 마련이다. 삶의 여유를 공유하고 호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라. 먼저 내민 손, 그 간단한 손짓으로 여러분은 상대의 마음과 관심을 얻어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상대를 80% 손아귀에 넣으려면 눈맞춤을 하라.
사람마다 눈의 느낌이 다르다. 시원한 눈, 울 것 같은 눈, 사랑스런 눈, 무서운 눈 등. 눈은 본다는 생물학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눈으로 말한다라고 할 만큼 사람의 감정을 담아낸다. 따라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눈을 보이지 않거나 눈길을 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심지어는 뭔가를 숨긴다고 의심하기까지 한다.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눈은 말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도구이자 관찰의 결론을 담는 창과 같다. 눈을 잘 활용하면 좋은 관찰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결론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 몸의 감각 중 80%는 시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가? 여러분의 눈은 전체 감각의 대변자이자 전체 인격의 발원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상대의 눈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상대의 눈을 대화 도중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다. 잘 된다면 당신은 최고의 마술사처럼 상대를 사로잡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의 눈을 보기 힘든 경우이다. 상대방을 보고는 싶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상대의 눈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때 보는 기술이 필요하다. 상대와 정확히 눈맞춤하기 어렵다면 눈 바로 밑 애교살 부분을 바라보기를 권한다. 상대의 눈 바로 밑 애교살 부분을 바라볼 때 상대는 당신이 그의 눈을 보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즉, 정확히 눈동자만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상대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대화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상대의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소나기에 있습니다라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말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당신의 눈길에 사로잡힌 대화 상대가 당신에게 보내는 말없는 고백이 될 것이다. 이제 눈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사로잡으라. 네 번째, 15-3 법칙을 기억하라.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답변을 조사한 결과에서 39%의 응답자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노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화를 잘 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 시니어들이 큰 소리를 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노인성 난청 등 청력의 문제로 들리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설득의 방법, 그리고 셋째는 분노의 표현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 자신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큰 소리를 내어 의견을 전달하기 쉽다. 청력 저하가 의사 전달에 장애가 된다면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빠르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설득과 분노의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다. 사람은 마음이 급할수록 잃은 것이 많을수록 빠르게 분노한다. 즉,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나 성격이 급한 경우 빠르게 화를 내고 결국에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동시에 남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원치 않는 오해를 불러오는 소리 지르기, 그 노년에 낙인을 떼는 방법은 무엇일까? 15-3 법칙을 제안한다. 먼저, 화가 나는 시점에 말을 해야 한다면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10초를 세어보라. 10초는 짧지만 우리의 품위를 유지시키기에 충분하다. 열을 세는 동안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살살 달래보라. 다스려진 분노는 곧 관계를 촉진하는 에너지로 변모할 것이다. 둘째, 소리를 지를 만큼 답답했다면 한 손을 들어 가슴을 5번 쓸어내려라. 물리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행동은 호흡을 되돌리고 화를 가라앉힌다. 셋째, 의도적으로 소리를 낮추어라. 지르는 소리가 10이라면 3 정도의 크기로 조절하라. 낮은 소리는 당신이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상대는 낮은 소리로 말하는 여러분에게 품위와 우아함을 느낀다.
그리고 당신은 곧 매력적으로 원하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된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바로 지금이 15-3 법칙을 시작할 시간이다. 5번째, 고개를 끄덕이면 동공이 열린다. 표정은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고 동작은 상황을 설명한다. 눈을 바라보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점령하는 일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호의와 공감을 보여준다. 고개를 흔드는 일은 어찌 보면 무척 사소한 일로 보인다. 그저 단순한 동작 혹은 의미 없는 행동의 일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상대방은 당신이 고개를 흔드는 것에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동의해주는 상대와 나누는 대화는 동지와의 대화가 되고 마음을 드러내는 나눔이 된다.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은 상대의 말을 더 자세히 듣게 될 수도 있다. 고개를 끄덕이는 과정만으로도 듣는 당신이 더 대화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개를 어떻게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고개를 흔들 수는 없다. 너무 고개를 많이 끄덕인다면 상대는 즐거움으로 말을 잇기는커녕 도리어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고개를 흔드는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괜한 오해를 사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은 그저 목만 아프게 되는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된다. 말을 듣지 않고 성의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따금씩 시간적으로는 대략 8에서 10초에 한 번 정도 끄덕이는 것이 좋다. 물론 고개를 흔들지 않는 8에서 10초 사이의 시간에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 함께 일어나야 대화가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명품 대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여보라. 이 단순 동작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은 위로 그리고 상대의 불신은 아래로 내려가며 숱한 대화의 장에서 여러분은 명품 친구, 최고의 파트너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고개를 끄덕이라. 6번째, 내 말만 하지 말라, 혼자 남는다. 누구나 상대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렇듯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대부분 그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끼리의 대화 장면에서 매우 자주 목격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은 목청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는 못하고 짜증스런 얼굴로 상대의 말을 견디고 있다. 이런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하는 이가 상대의 표정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혼자 지겹고 공감되지 않는 주제로 쉼없이 떠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앉아있으나 듣는 이는 없고 공허한 울림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바람 소리만도 못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모두를 무시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짜증스런 반응에도 눈치 없이 하고 싶은 말만을 고집한다면 당신은 곧 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당했던 말고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화 중 상대가 얼굴을 찡그린다면 목소리부터 낮춰보라. 둘째, 상대가 고개를 돌린다면 당신은 혼잣말에 취한 것이다. 상대가 대화의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라. 셋째, 상대가 그 자리를 떠나간다면 그때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성찰하라. 대화가 중단된 것이 자리를 뜬 말동무의 무례함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의 혼자 떠들기 때문인지 냉철하게 살펴보라. 음성을 낮추고 상대의 의견을 묻고 상대와 함께 반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말한다. 이 모습으로 돌아올 때 공허한 외침은 곧바로 존경스럽고 믿을 만한 대화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다시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다시금 듣고 싶은 최고의 친구로 거듭날 것이다. 7번째, 매력은 마지막까지 듣는 자의 것이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관심 밖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라도 껄껄거리며 듣거나 가만히 앉아 끝까지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겠는가? 물론 후자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말을 자세히 듣고 참 즐겁게 들었다며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적극적 경청. 사실 이 말은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내담자의 표현 이면에 있는 감정까지 읽어내는 기술을 말하는 학술 용어였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학술지에만 오르는 용어가 아니라 일상의 용어가 되었고 이미 그 표현은 진부하기까지 하다. 즉, 잘 들으라는 것인데 정작 적극적 경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적극적 경청의 으뜸은 끝까지 듣는 것이다. 누군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의도, 정서, 상태, 주장 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곧 그의 의도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표현의 마지막까지 듣고 보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의 대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화 도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대화 도중에 벌떡 일어나거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를 비난하며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들으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여러분이 끝까지 누군가의 말을 침착하게 들어줄 때 비로소 상대도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언제나 듣기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 상대의 말을 논박하고 싶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내 편,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끝까지 들으라. 끝까지 듣기라는 인내와 배려 끝에 당신은 믿음과 신뢰, 존경이라는 값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8번째, 공감하라. 공감은 말 그대로 마음을 함께한다는 뜻이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순간 우리는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 공감은 더욱 사려 깊은 말로 해석된다.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필자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말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다른 사람의 신발은 직접 신어봐야 비로소 더운지, 차가운지, 뾰족한 게 들어가 있어 아픈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감은 내 마음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끝일까? 물론 아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했다면 그 공감의 상태를 표현해 상대방이 이를 보고 들을 때 비로소 공감이 되는 것이다. 내가 공감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공감했다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의 마음과 상태가 내 마음에 와 닿은 것을 그대로 말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척 괴로웠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 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난다. 내 마음에 전달된 정서를 상대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다. 둘째, 눈으로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이다. 눈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통로이자 동시에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아픔과 슬픔의 감정을 담아 상대를 바라보며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준다면
상대방은 그 눈짓과 몸짓에 뜨거운 눈물로 응답할 것이다. 셋째, 상대의 아픔을 접촉으로 공감하는 방법이다. 말주변도 없고 눈을 바라보기도 어렵다면 고통 속에 있는 상대의 손을 꼭 잡아주거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는 방법도 좋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이내 감동과 고마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공감, 바로 그것을 사용해보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말, 그 눈빛, 그 매만짐으로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9번째, 미소를 지어라.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노년기의 행복을 좌우한다. 어떻게 하면 노년기에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첫인상에 마음이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상이 좋지 않을 경우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돌아서기도 한다. 이미 세월 속의 이마에는 4천자가, 입 주위에는 8팔자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사람은 생김새가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언어로만 말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호의적 이미지, 곧 그 사람의 미소를 통해 대화의 문이 열린다. 특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미소는 매력적인 노년의 대화를 여는 첫 단계가 된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미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를 지으라. 윗니와 아랫니 사이의 빨대를 살짝 물었다고 생각하고 입술 끝을 올려주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야말로 상대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함께 삶과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둘째, 미소가 습관이 되도록 하라. 심리학에서는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개 3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제 3주 동안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어보라. 상대가 함께 웃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탈리아의 리촐라티 교수의 연구 결과처럼 웃는 장면을 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웃는 근육이 움직이게 된다. 여러분의 미소는 늘 다른 사람의 미소와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게 된다. 3주 동안의 연습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다. 이제 3주 후면 여러분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로 대화의 문 열기 전문가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매력적인 표정을 만들어라. 20대 그 시절 나의 얼굴은 어떠했는가? 그때는 좀 더 잘생겼으면, 좀 더 예뻤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그때의 싱그러움이 그립고 아련하기만 하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겨나고 검버섯이 늘고 탄력 없는 피부는 얼룩덜룩하기도 하다. 예쁘게 늙는 사람들도 많다지만 거울 속에 서 있는 자신이 딱히 매력적이지만은 않다. 첫인상이 사람의 예쁜 정도 혹은 잘생긴 정도로 가늠된다면 노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비보일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의 첫인상은 대개 생김새보다 표정과 매너에서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하다. 매력적인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는가? 표정은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당신의 대화 매력을 급상승시키고 오만상을 찡그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대화의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긴장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미간을 찡그리거나 이마 근육을 올려 주름이 지게 한다. 또한 아랫입술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눈을 아래로 내리깐다. 반면 유쾌하거나 즐거울 때는 입가가 올라가며 미소를 짓고 눈빛이 빛나며 동공이 작아지고 이마 근육이 이완된다. 이것은 얼굴도 말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실제 언어구사보다 표정구사를 더 많이 한다.
따라서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당신의 의식적인 말을 듣는 비율보다 당신의 얼굴과 눈빛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말을 더 많이 보고 듣게 되는 셈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굳어지는 표정,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눈빛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표정을 시작하라. 첫째, 입끝을 올리고 치아를 드러내어 웃으며 말하라. 치아 손실로 듬성듬성 빠졌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없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말이다. 둘째, 눈썹을 살짝 올리며 상대를 쳐다보며 말하라. 당신은 자신감에 차 있고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심이 말의 내용이라면 여러분의 표정은 말의 방법이고 기술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듯 작은 말의 기술이 여러분을 최고의 매력남, 최고의 매력녀로 만들 것이다. 이제 인생 최고의 매력을 뿜어내어 보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억하라. 당신이 최고라는 것을 표정은 자부심을 기억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대화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대화라는 것에 딱히 기술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편한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어느 70대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은 예쁘게 해야 오래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상대도 좋게 만들고 좋은 관계 순환을 만듭니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대화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변을 만들고 결국 나의 주변은 나에게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다니면 내 주변에도 좋은 대화가 들릴 것이고 내가 나쁜 대화를 뱉으면 내 주변에도 나쁜 대화가 들리겠죠. 이를 명심보감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과 같이 살면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도록 그 냄새를 알지 못하나 곧 더불어 그 향기와 같아지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나쁜 냄새를 알지 못하나 또한 더불어 같아지리라. 책 곁에 두고 채널이 꽃처럼 달콤한 향기를 주진 못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작은 여운을 남기는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늙음에 미치다를 읽고